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JSP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생각입니다. 광수생각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맛있게 찌개를 끓여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맛있게 먹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찌개에 손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끓인 김치찌개는 거의 소금국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대부분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세월의 깊이를 모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세월의 깊이를 알게 되려면 아마도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는 인성을 갖춘 다음에 비로소 공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어 하기편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젊은이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서는 어른을 공격하고 말을 상대에 미덥게 하고 널리 사람을 사랑하며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게 필수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일을 실천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비로소 문헌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사람이 인간성을 갖춰야만 됩니다.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공경하면 큰 도둑이 될 뿐이죠. 그래서 최근에 창의, 인성을 주장하는 최근의 흐름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창의나 인성을 가르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자녀, 직원, 후학을 위한 인성교육은 솔선수범이 해답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즉 어른일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게 인간사 일인 것 같습니다. 나 또한 이 얘기를 듣고서 평상시 행동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하면 우리 학생들은 JSP 구조적 특징 그리고 기본 문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ASP 단넷을 할 때에도 지시어, 페이지 지시어는 살펴본 바가 있는데 그때도 자세한 내용은 JSP까지 미루자 그랬죠. 오늘 우리 지시어 사용법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시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페이지 지시어의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선언문, 표현식, 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팅 요소를 우리는 활용하겠습니다. 스크립팅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HTML 구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자바 코드들을 스크립팅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HTML 내부에 들어가는 코드, 자바 코드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웹 컨텐트 쪽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뉴 폴더 누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챕터 5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고 그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먼저 그 JSP 기본 문법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제 커멘트를 다루겠습니다. 커멘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주석이라고 하는데 개발자가 코드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소스 내부에 텍스트로 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문을 추가해 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 언어 등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주석을 하기 위한 문법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C 언어 계열의 주석 처리하는 문법은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JSP는 내부에 자바 요소도 있고 HTML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JSP 코드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주석도 여러 가지 형태의 주석들이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HTML 형태의 주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HTML 그 형태의 주석은 부등호 가로 퍼센트 빼기 부등호 가로 닫기 이렇게 해주면 그 내부는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 HTML 주석들은 말 그대로 HTML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소스 보기로 우리가 이 HTML 주석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실습에서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JSP 주석입니다. JSP 주석은 기본적으로 서블릿 꺽쇠 퍼센트 빼기 퍼센트 꺽쇠가로 형태로 이제 기술해 주는 것을
JSP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서블릿 변환 과정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지 않는데 이것 또한 나중에 실습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내부에 자바를 가질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 형태의 주석도 우리는 JSP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서블릿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바에서 사용하는 주석은 여러 줄을 한 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바를 처리하기 위해는 부등호 퍼센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트 부등호 가로로 닫아주게 되죠.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배울 스크립트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크립트릿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트릿 내부에 들어가는 소스들은 주석을 처리해주면 걔네들은 자바 주석이 되겠습니다. 또한 뭐 아래쪽도 지금 현재 스크립트릿 시작, 스크립트릿 끝이죠. 이 자바 내부의 주석들은 우리 C와 마찬가지로 슬래시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바 프로그램의 주석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바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줄로 되어 있는 주석도 가능하지만 여러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줄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닫아주게 되면 이 내부에 있는 줄은 몇 줄이든지까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설명문이고 실행에는 기본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실습일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챕터 05에서 챕터 05 폴더에서 new JSP 파일 하겠습니다. 또는 그 new 챕터 05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new other web JSP 파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주로 JSP는 위의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JSP에 사용할 그 이름을 기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도 됩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그 옆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HTML5 규칙을 따라서 파일이 만들어진다는 거 한 가지를 더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값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 누르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빨간 데모를 제외하고는 이제 템플릿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요 1번 줄에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배울 지시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어. 그래서 지시어는 좀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HTML 태그 시작, HTML 태그 끝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기술해 주는 것은 바디 태그 내부에 기술하게 되겠죠. 바디 태그 내부에 우리 몇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주석문들을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HTML 주석입니다. 그 부등호 퍼센트 빼기 부등호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그 내부가 주석이 되겠죠. 쟤네들은 소스 보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JSP 주석은 부등호 퍼센트 빼기 퍼센트 부등호로 닫아주게 되면 얘네들은 JSP 주석에 해당이 됩니다. JSP 주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스 보기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주석의 경우에는 스크립트 규칙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스크립트 내부에 주석을 처리해주게 되죠. 한 줄로 할 때는 슬래시 해주면 되고 여러 줄로 할 때는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닫아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 그 JSP 파일에서 오른 마우스 run on server를 실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소스 보기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 HTML로 전달되어 온 웹브라우저에 전달되어 온 코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바디 태그 내부에 지금 현재 우리가 붙여뒀던 h2 태그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HTML 주석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그 다음에 JSP 주석이나 자바 주석의 경우에는 여기 소스 보기를 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그 JSP를 실행하기 전에 서블릿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서블릿으로 변환한 과정에서
JSP 주석이나 자바 주석들은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블릿 변환 과정에서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소스 보기를 했을 때도 걔네들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지시어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는 directive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JSP 파일의 속성을 기술하는 데 씁니다. 우리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property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property와 attribute는 어떻게 다르냐? property는 객체지향 OOP에서 우리 property라는 용어를 씁니다. 객체지향에서 떠오르는 두 단어 속성과 메서드죠. 그때 속성은 property라고 부릅니다. 반면 우리 태그 내부에 기술할 때 태그에서 어떤 속성값을 설정해 줄 때는 우리 영어로는 attribute라고 부릅니다. 현재 지시어를 지정을 해줄 때는 JSP 내부의 태그 형태로 기술되고 있고 이때 속성은 attribute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니까 그냥 속성이라고 번역되는 property와 attribute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지시어라고 하는 것은 JSP 파일의 속성을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기술해주게 되는데 얘네들은 JSP 컨테이너에게 해당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지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지시어의 기본 약속은 꺽쇠 %at %꺽쇠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점점점 내부에 우리 지시어의 종류, 지시어의 속성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죠. 지시어는 크게 페이지 지시어, include 지시어,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때마다 각각 그 지시어는 이제 다른 애트리뷰트 속성을 갖게 되겠죠. 자, 페이지 지시어를 기술할 때는 우리 그 지시어의 약속인 그 부등호 가로 그다음에 %at 그다음에 부등호 가로 이렇게 닫아주면 얘가 이제 지시어 약속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페이지라고 쓰면 페이지 지시어가 됩니다. 그러면 페이지 지시어에 해당되는 속성 이퀄 값 이런 형태로 이제 기술해 주면 됩니다. include는 기본적인 지시어 약속 안에다가 지시어 약속 안에 include라고 표시해 주고 속성 이퀄 값 형태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태그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로 지시어에 해당되는 약속 안쪽에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고 속성 이퀄 값 형태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은 같고 그 지시어마다 속성은 각각 좀 다르게 돼 있죠. 저 아래 있는 것은 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페이지 지시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지시어는 현재의 JSP 페이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을 그 처리할 때 필요한 그런 속성을 기술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여기에는 사용할 스크립트 언어는 뭐다, 임포트할 패키지는 뭐다, 세션을 사용하느냐 아니냐, 에러 페이지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거죠. 자, 임포트는 뭐라고 그랬죠? 임포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패키지를 추가할 때 쓰는 거죠. 패키지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포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추가하기 때문에 여러 번 기술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포트를 제외한 다른 속성들은 오로지 한 번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지시어는 JSP 페이지의 가장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지시어는 여러 줄에 나누어서 작성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시어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지시어 약속 안에 페이지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어 약속 안에 페이지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누어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컨텐트 타입 우리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컨텐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내용물. 근데 보통 컨텐트라고 얘기를 하죠. 타입 형식이에요. 내용물의 형식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내용물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 그 내용물 형식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우리 인코딩 방식은 뭘로 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text/html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글자로 넘어가지만 걔네들은 HTML 특수한 약속이 적용이 된 상태로 해라. 웹 브라우저에 나타나면 그 내용들이 태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그 약속에 의한 그 바디 태그 내부의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캐릭터셋 UTF 파일 방식으로 하면 한글에 해당되는 인코딩 처리를 우리는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임포트는 뭔가를 추가한다 그랬죠. 뭘 추가한다? 우리가 패키지들을 추가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javax.sql이라고 하는 패키지 내에 있는 모든 클래스 추가를 할 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java.util.별표 그러면 utility 클래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할 때 씁니다. 그 다음에 error 페이지 지정할 때는 error.jsp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라 하는 측면에서 error 페이지를 저와 같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이동하는 페이지를 지정해 주는 거다. 그리고 임포트는 아래의 방식으로 두 줄로 나눠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다음은 지시어 중에서 페이지 지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지시어에는 속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페이지 지시어에서 속성을 기술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랭귀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언어이죠. 스크립트 언어를 지정해 주는데 기본값은 자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가장 먼저 이렇게 꺽쇠 %add 안에 페이지라고 넣어두게 되고 랭귀지 콜 자바 하는 형태로 넣어둡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지시어가 닿는 형태로 되어 있죠. 다음은 임포트입니다. 임포트는 뭔가를 불러오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JSP 내부에서 JSP 내에서 사용할 외부의 자바 패키지, 외부의 자바 클래스 등을 불러올 때 우리가 이 임포트를 사용합니다. 자, 세션 알고 있는 거죠? 세션은 뭐였죠? 클라이언트별 정보를 저장해 줄 때 세션을 이용했죠. 세션을 사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기본값은 true입니다. 다음은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는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완충제가 버퍼죠. 그러면 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버퍼의 크기를 주게 되는데 기본값은 8KB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 플러시. 오토 플러시에서 플러시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오토 자동으로 물을 내려주는 게 오토 플러시입니다. 버퍼의 내용을 자동으로 비워주는 역할하고 기본값은 true입니다. is thread safe, is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thread 이미 알고 있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실행단위 일반적으로 메서드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safe 안전한 그런 뜻입니다. thread가 안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기본값은 true입니다. 원래 안전한 thread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sync 제어, 동시성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동시성 제어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값은 true였네요. info는 information에서 앞에 내자만 딴 거죠. information, 정보 그런 뜻이죠. 여기는 그냥 설명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rror 페이지, 에러가 발생했을 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호출되는 페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is error 페이지, is error 페이지는 is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error 페이지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오류를 처리해주는 그런 페이지다라고 지정해주는 거예요. 기본값은 false입니다. 얘를 true로 만들면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호출되는 페이지로 지정이 됩니다. 다음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은 이제 그 컨텐트 내용물의 타입 형식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을 좀 고급 용어로 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임 형식을 지정하거나 캐릭터 셋을 설정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임 형식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이것은 페이지를 인코딩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컨텐트 타입과 비슷하게 여기 뒤쪽에 있는 요 캐릭터 셋과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기본값은 저기 세계 표준인 ISO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ISO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한글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 방식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extend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속을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속한 클래스로 작성하고자 할 때 extend를 씁니다. 근데 extend는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시어, 지금 페이지 지시어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제 한글을 처리하는 방법을 보기로 하죠. 한글을 처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 2, 3처럼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server.xml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정의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이 server.xml은 서버를 관리해주는 XML 파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을 처리해주는 방법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서버 내의 모든 파일에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강력할 수 있죠. 커넥터가 서버에 갈 때마다 URI 요청에 대한 캐릭터 셋을 지정하는 것인데 다만 얘네들은 이제 다른 서버에서는 동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 서버 XML에서 설정해 놓고 마구 해놨을 때 서버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각 JSP 파일마다 페이지 지시어, 그 다음에 페이지 인코딩 속성을 지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얘네들은 페이지 단위로 설정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설정과 무관하게 한글을 처리합니다. 자, 그러나 서버가 JSP 2.0 스펙을 지원하지 못하면 이 페이지 인코딩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게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JSP 2.0 이후를 다 쓰기 때문에 이 단 이하는 좀 무시를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각 JSP 파일에서 지정을 하는데 페이지 지시어에서 쓰고 컨텐트 타입 속성에서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지정을 해주는 부분으로서 브라우저에게 전달할 때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글이 깨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여기 두 가지 2번과 3번을 동시에 지정해주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지시어에 페이지 인코딩을 따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컨텐트 타입도 따로 정의해주고 이중으로 정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잘 기억을 해둔다면 한글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시에서 임포터 속성입니다. 임포터의 경우에는 이제 자바 클래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임포트를 쓸 때는 쉼표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 라인 단위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지시어에서 임포트라고 하는 속성을 쓰고 우리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기술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java.sl.별표 쉼표에 java.util.별표 이런 형태로 여기 쉼표를 구분해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가장 널리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얘네들을 아예 두 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임포트를 두 번 기술해서 java.sql.별표, java.util.별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페이지 지시어를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나누어서 기술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다음의 밑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기술 방법은 첫 번째 기술 방법과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션 지시어입니다. 세션은 클라이언트 인식을 위한 정보를 임시로 저장할 때 쓰는데 예를 들어서 로그인 한다든지 쇼핑몰의 장바구니를 구현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 브라우저별로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이용하고 싶을 때 씁니다. 기본값은 true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략하더라도 기본값이 true이기 때문에 세션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퍼입니다. 버퍼는 기본적으로 출력을 처리하기 위한 JSP 라이트 클래스를 쓸 때 사용하게 되는데 OUT 내장 객체의 버퍼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8KB인데 내가 바꾸고 싶으면 이와 같이 바꾸면 됩니다. 근데 8KB만 해도 웬만큼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토플러시는 버퍼를 자동으로 비울 거냐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데 기본값이 true입니다. 그래서 버퍼가 차면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보통 얘네들도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is thread save 이거는 다중 스레드로 동작할 때 동기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옵션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건데 기본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보통 쟤네들도 일반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자, info는 간단한 설명이나 저작권 이런 것들을 작성일 이런 정보들을 기술하는 용도로 쓰는데 얘네들은 쓸 때도 있고 그냥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거의 이런 방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error page, is error page 오류를 처리해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실습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rror page는 오류가 발생할 때 호출하는 페이지.
is error 페이지가 처리가 되어 있으면 이 호출할 때 그 호출 전용 페이지를 설정해 줄 때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페이지 오류를 관리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해주게 되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페이지 지시어 내부에 에러 페이지 이걸 뭐 어떤 특정 에러 페이지 .jsp 이렇게 호출하게 되겠고, 요게 오류 처리 페이지에는 is error page 이걸 true라고 하는 형태로 기술해 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지시에서 컨텐트 타입, 컨텐트 타입은 내용물의 형식 그랬죠. 컨텐트 유형을 지정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텐트 타입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가장 널리 사용하는 컨텐트 타입은 text/html입니다. 얘네들은 HTML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용을 직접 출력해 달라라는 요청이 되겠네요. 그래서 컨텐트 타입에 text/html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MS 워드를 열어서 문서를 처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application/MS word라고 해주게 되면 MS 워드를 열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지시에 컨텐트 타입에 application/MS word라고 테스트라고 넣어두게 되면 이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MS 워드가 열리고 MS 워드 내부의 편집창에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찍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인코딩. 페이지 인코딩은 페이지의 인코딩 방식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는 UTF-8 방식으로 지정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익스텐저는 상속받을 슈퍼 클래스를 지정하는데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냥 뭐 저런 게 있었구나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우리 그 여러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런타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챕터 05에서 errortest.jsp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errortest.jpage 그리고 finish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조치가 없는 상태로 에러가 발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페이지 지시어 기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언어는 자바, 사용할 언어는 자바다. 그랬고 컨텐트 타입은 그 HTML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캐릭터 텍스트는 UTF-8번이다. 페이지 인코딩도 UTF-8 인코딩 방식을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네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에러 테스트라고 넣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태그 내부에 헤더 태그, H2 크기의 헤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에러 테스트 페이지라고 넣고, 자, 얘네들을 뭐라고 그랬죠? 얘를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립트 릿. 스크립트 릿으로 내부에 이제 자바 코드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자바 안에 있는 거는 자바 코드라고 그랬는데 12번 줄 보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자료형을 이용해서 str을 만들었고 거기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str을 이용해서 integer.parseInt integer 이건 뭐 하는 거죠?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 테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정수형으로 변환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죠. 자, 여기에 이 페이지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Run as Run on 서버를 실행하면 결과가 보이게 될 겁니다.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그 ASP.NET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화면이 뻘겋게 나왔죠. 근데 JSP에서는 우리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파란 페이지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500번이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 500번 에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기 라인 13번에서 발생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unexpected condition. 그 기대하지 못했던 조건 이런 뜻이죠. prevent it 방해하는 from fulfillment the request 요청을 fulfill 만족시키는데 만족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거기에 트레이스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가 발생한 위치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자, 이런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대한 신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노출되면 신뢰성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기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페이지를 봐도 되지만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페이지를 보여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때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페이지 지시어 내부에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이 문장의 의미는 errorpage equal errorpage.jsp라고 그랬네요. errorpage,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errorpage.jsp라고 하는 파일로 실행을 옮겨주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현재는 우리가 errorpage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errorpage를 만들어야만 이 요구에 이제 합당하게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JSP 파일을 하나 추가하고 에러 페이지를 넣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에러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것은 에러 전용 페이지다 라는 의미에서 is error 페이지를 true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div 태그 내부에다가 제목 달아주고 한 줄 그어주고 테이블을 통해서 관리자에게 문의해 줄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인터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게 is error page 구문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형태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우리 그 에러 테스트 페이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페이지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인터널 웹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웹 브라우저를 쓰면 됩니다. 다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것은 윈도우 웹 브라우저 그 윈도우 메뉴의 웹 브라우저 서브 메뉴에 크롬을 선택한다든지 그런 다른 걸 선택하게 되면 별도의 그 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저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에러 테스트 페이지에서 오른마우스를 누르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은 분명히 에러 페이지죠. errorpage.jsp의 결과들이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퍼런 형태의 오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제 안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형태의 페이지를 보여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주는 게 런타임 오류 처리입니다. 다음은 include 지시어를 살펴보기로 하죠. include 지시어는 기본적으로 JSP 파일에 다른 HTML이나 JSP 문서를 포함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include action하고 뒤에 배울 include action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 정보의 조합으로 한 화면을 구성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모듈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화면 구성이나 재활용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컴파일된 결과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소스 코드를 복사해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e 안에 또 다른 include가 포함이 되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include 되는 파일들은 페이지 지시어 외에 HTML 태그들은 대부분 생략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권장할 만한 기법은 아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지시어 약속 include라고 하는 키워드 이제 그러면 include 지시어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파일 이퀄 포함할 파일 이름 무엇.jsp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include는 나름 유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ASP.NET의 경우에는 마스터 페이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ASP.NET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마스터 페이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페이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편함이 있는데 마스터 페이지가 하는 것들이 공통 요소들을 묶어주는 거죠. 마스터 페이지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페이지마다 그 공통 요소들도 모두가 페이지 내부에 기술일에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근데 이 공통 요소가 하나가 바뀌게 된다면 그 공통 요소가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모든 페이지를 찾아다니면서 그 내용들을 다 바꿔줘야 돼요. 하지만 이런 include를 이용해서 공통 요소를 기술해 두게 되면 그 include 될 파일만 수정을 주면 됨으로써 마스터 페이지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include 지시어는 나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include는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기로 하죠. 현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뭐 new JSP 파일로 파일들을 추가를 하게 될 텐데 가장 큰 틀에 해당되는 것은 include main.jsp라고 하는 파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쟤네들은 include main이라고 해주고 여기 왼쪽은 include news, 오른쪽은 include shopping 형태로 넣어두었습니다. 사실 여기 include mai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페이지에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공통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 공통 요소들은 사실은 include로 처리를 해주게 되면 페이지에 저기 있는 include 메뉴를 추가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이제 효과적으로 모든 페이지에 똑같은 형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메뉴가 하나 추가된다. 그러면 include 메뉴 내부에 들어가서 살짝 수정함으로써 우리 공통 요소 전체가 메뉴가 추가되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처럼 include news, include shopping 등을 보통 include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 include 실습에는 파일이 총 4개가 있네요. 차근차근 그 4개의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nclude main입니다. include main은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코드가 기네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템플릿들이고 include 실습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가 추가가 됐네요. 다음 여기에 이제 각 영역에 이제 div 태그로부터 /div 태그까지 우리가 이제 내용을 추가를 하게 되겠는데 여기에 그 영역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좀 타이틀 태그를 이용했습니다. 사실 JSP에는 타이틀 태그를 UI 요소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저기 테이블을 UI 요소로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CSS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테이블별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는 말자라고 하는 게 최근의 흐름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그 영역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타이틀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위쪽의 영역에 include 지시어 테스트라고 하는 제목이 들어있고 줄을 하나 걷네요. 그 다음에 이 영역에 우리 include 메뉴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지시어를 통해서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include 파일 include main.menu.jsp라고 해두었네요. 그리고 여기 테이블 태그의 td 첫 번째 tr의 td 영역에 뉴스 영역을 표시를 해줬고 그 다음에 쇼핑 영역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include 지시어를 이용해서 넣어줬네요. 그리고 이 폰트 사이즈 마이너스 이런 폰트의 크기를 약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include 메뉴네요. include 메뉴는 지금 현재 페이지 지시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지시어에서 에러 페이지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걸 그냥 그대로 이용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여기 그냥 글자로서 게임, 쇼핑, 뉴스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헤더 태그니 타이틀 태그니 뭐 이런 거 바디 태그니 이런 기본 태그들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다음 include news도 페이지 지시어가 들어있고 곧바로 그냥 입력으로 우리 최신 뉴스 HR 그 다음에 입력하고 BR 이런 형태로 그냥 입력만 해뒀네요. 모양만 보기 위해서. 그리고 include shopping도 같은 방식으로 기술했습니다. include shopping이건 include news건 전부 HTML 태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다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합니다. include main에서 오른마우스 누르고 run as runout server라고 하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 그림처럼 나오게 됩니다. 요 영역이 메뉴 영역, 뉴스 영역, 그 다음에 쇼핑 영역 이렇게 3개의 영역들이 한 화면에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렇게 공통 요소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include를 사용하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런 각 개별 페이지는 include를 사용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은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입니다.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사실 지금 설명해도 좀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JSP에서는 JSP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커스텀 태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커스텀 태그는 뭐냐?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태그입니다. 내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태그다 그런 의미죠. 태그라고 하는 것은 꺽쇠 가로에 들어있는 것들이 태그죠. 근데 이 태그들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태그를 만들어서 쓸 때는 이 태그를 별도의 위치에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저장해주는 위치를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곳에다 차곡차곡 걔네들을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커스텀 태그를 쓰기 위해서는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얘네들을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 구경만 하겠습니다. 자, 태그 라이브러리 시작, 태그 라이브러리 끝입니다. URI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내가 어디에 저장해 놨다. 이것이 바로 얘가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시어 두 문자로서 마이 태그를 쓰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지정한 그 태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붙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02번에 지금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두었죠. 프리픽스로 마이 태그라고 했죠. 커스텀 태그를 쓸 때 내가 getInfo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을 한다면 이와 같이 꺽쇠 가로 속에 my 태그 콜론 getInfo라고 하는 형식으로 값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속성이 있다면 그 속성은 뒤쪽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는 거죠. 이와 같이 my 태그.getInfo라고 하는 형태로 쓸 때 이 my 태그 앞쪽에 쓰는 것들을 우리 프리픽스 접두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정의를 해두는 것, 그런 것들이 그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추후에 10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갈까요? 자, 다음은 액션에 들어가겠습니다. 액션은 그 개념적으로 보면 지시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액션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include 액션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JSP include라고 쓰고 무슨 페이지를 추가해라 이렇게 써줍니다. 여기에 현재 페이지에 다른 페이지를 포함시킬 때 쓰는 게 include 액션입니다. forward 액션이 있습니다. 쓸 때는 JSP forward 그리고 해당되는 이동할 페이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 페이지의 제어를 다른 페이지로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때 forward를 씁니다. use bin, set property, get property 우리 이거 잠깐 구경한 바가 있죠. 이것은 자바 클래스를 사용할 때 쓰는 액션이죠. 자바 클래스를 이용할 때 쓰는 액션입니다. 자, JSP user bin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 줄 때 쓰는 게 사용하는 게 그 user bin, JSP user bin. JSP set property 우리가 그 클래스로 만들어진 객체에 내가 그 속성 값을 지정할 때 쓰는데 일반적으로 쟤네들은 우리 그 입력을 하는 폼 태그로부터 입력 값을 전달받을 때 쓰는 게 set property죠. 그 다음에 get property는 내가 그 객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속성 값을 화면에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settles and gettles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동작이 되죠. 그래서 set property, get property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gettles, settles를 설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다음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액션이 있는데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플러그인 형태로 뭔가를 이제 애플릿이나 빈저 클래스들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파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include, forward 액션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얘네들은 뭔가 값을 전달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달되어 있는 용도로 전달해 줄 때 걔네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include action을 볼까요?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는 측면에서는 include 지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include 지시어는 해당 파일을 포함을 한 후 컴파일을 하는 데 비해서 include action은 실행 시점에서 파일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긴 한데 너무 동적으로 파일 핸들링을 쓰는데 과도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e action은 동적인 페이지를 포함을 할 수 있고 include 지시어는 정적인 페이지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자, include action에 대해서 한번 해보기로 하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개의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는 액션에서 뭔가 다른 액션을 호출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include action에서 호출할 페이지를 include footer라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이 include footer도 지시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실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HTML 태그를 생략해도 됩니다. 자, include action JSP 파일입니다. 이제 타이틀 지정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div 태그로부터 /div 태그까지 그 내용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달아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설명을 위해서 이제 HR 밑줄을 하나 넣고 여기에 include action에서 출력한 메시지입니다. 라는 내용을 출력하겠습니다. BR은 엔터키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데 JSP include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호출을 할 겁니다. 호출할 페이지 이름을 페이지에다가 기술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JSP include를 통해서 쟤네들을 마감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내가 값을 전달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JSP param이라고 하는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값을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test.net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하고 텔레폰이라고 하는 네임에다가 010-123-4567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주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보았네요. 다음은 포함될 include footer JSP 파일입니다. 여기에 include footer JSP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할 페이지다 타이틀 추가했고 에러 페이지 추가했네요. 그리고 바디 태그 내부에 div 태그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include를 통해서 추가를 하게 되면 include action.jsp에서 이 페이지로 리퀘스트를 기본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을 위해서 footer.jsp에서 출력한 메시지입니다를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표현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출력하는데 우리가 보내준 정보를 읽을 때는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name의 값을 인수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이메일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라. 그 다음에 텔레폰에 해당되는 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준 거죠. 또한 필요하다면 우리가 out이라고 하는 내장 객체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out.println 이렇게 스크립트 리스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include action에서 실제 실행을 해보기로 하죠. include action에서 실제 이제 출력을 해보게 되면 제목은 include action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 action에서 출력한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include footer에서 출력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값, 우리 request.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읽어드린 두 개의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include를 이용을 하게 되면, include action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파라미터를 전달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다음은 forward action입니다. forward action은 include action과 유사하지만 요청을 아예 다른 페이지로 전환을 해버린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리스판스 내장 객체의 send redirect라고 하는 메서드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send redirect는 forward된 페이지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forward action은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워드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 페이지를 정보를 숨길 경우에 유용한데 특히 MVC 패턴의 컨트롤러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야 될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기본 구문은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워드 액션을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포워드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액션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페이지는 기존에 만들었던 include foo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워드 액션 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달아줬네요. 그리고 포워드 액션에 대한 타이틀 H2 태그로 달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HR 한 줄을 건 다음에 여기에 그 포워드 액션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기다가 기술을 해두었네요. 결과에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로서 A 변수를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JSP 포워드 액션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 페이지는 include foot로 이동하도록 하겠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행 결과를 봤더니 위쪽에 포워드 액션에서 했던 내용들은 하나도 출력되지 않았습니다. 뭐만 출력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include foot에서 추가가 되어 있는 foot에서 출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두 개의 값들만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 포워드 액션과 샌드 리다이렉터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플러그인 액션입니다. 플러그인 액션은 웹 브라우저에서 자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자바 애플릿, 자바 빈저 컴포넌트 이런 것들을 실행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 오브젝트나 인베드 등의 태그를 통해서 애플릿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플릿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냥 얘는 참고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즈빈입니다. 유즈빈 액션은 우리가 클래스를 다룰 때 자주 사용한다 그랬죠. 액션에서는 사실은 유즈빈 액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들은 자바 빈저에서 자세히 취급하도록 하죠. 사용하는 것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것, 입력 요소, 폼으로부터 입력을 전달받아서 이제 그 property, 속성 값을 결정을 해주는 액션, 그 변수의 속성에 정의되어 있는 값을 화면에 가져오는 액션, 이 세 가지 액션이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 내부에 유저빈 액션 내부에 들어가는 애트리뷰트라고는 클래스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id에는 객체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set property에서는 객체 이름을 지정하고 이제 지정할 property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set property에서는 별표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저빈 빈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구문,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해주는 그런 개념이 됐습니다. set property, get property 얘네들은 변수값을 멤버 변수값을 읽어오거나 설정해주는 그런 구문, getters, setters와 연동이 된다 하는 것까지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죠. 다음은 이제 좀 더 간단한 JSP 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것은 선언입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선언은 별로 선언문 사용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빈저 클래스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은 구경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선언은 영어로 표현하면 declar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declaration. 여기에서는 JSP 페이지에서 메서드 멤버 변수를 선언하기 위한 구문입니다. 메서드 멤버 변수 달리 말하면 속성이죠. 메서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클래스잖아. 이거 클래스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JSP로 클래스 선언해 줄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여기 선언 구문이 되겠습니다. JSP가 서블릿으로 변환될 때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에 전부 포함이 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언하는 변수는 전부 로컬 변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언 구문이 아닌 곳에서 메서드를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클래스 형태를
선언을 해주기 위함입니다. 구문은 우리 스크립트 리스트를 쓰는 데다가 하나 추가, 느낌표 하나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부등호 퍼센트 느낌표, 그 다음에 퍼센트 부등호 해주면 이 내부가 이제 선언 구문이 되는 거죠. JSP에서 멤버 변수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선언의 예제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메서드 선언하고, 보통의 경우 이 메서드 선언은 불가능하지만 선언문 내에서는 이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메서드 선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전에 해봤던 계산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그 선언을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구경하는 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름은 calc3.jsp라고 하도록 했네요. 이거는 calc1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이전에 했던 calc1을 복사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언 구문의 시작, 선언 구문의 끝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 안에 멤버 변수를 선언하는데 멤버 변수로는 넘버 1, 넘버 2, result, operator 이렇게 4개가 있죠. 그래서 4개의 멤버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선언했네요. 이 메서드는 반환형은 인테저고 그 메서드 이름은 calculate네요. 하는 일은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그 오퍼레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을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리절트 값을 이제 리턴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언은 보통 앞쪽에다가 그 줄번호로 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앞쪽에 기술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줄부터 스크립트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폼으로부터 입력값을 좀 전달해 받도록 하죠. 전에 이것도 우리가 해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if문을 통해서 get method, request.get method 그러면 그 웹사이트 요청이 get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포스트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포스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넘버 1, 넘버 2 값들을 읽어드렸네요. 오퍼레이터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그 인풋 태그로부터 가져올 거고 셀렉트 태그죠. 넘버 1 인풋 타입 이퀄 텍스트로부터 가져올 거고 넘버 2 그 넘버 2라고 부르는 인풋 텍스트로부터 이 정보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얘네들은 글자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바꾸어서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를 아래쪽에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바디 태그 내부에 이제 제목 달아주고 폼 태그 썼네요. 이때 이름들 주의하라 그랬죠. 요 이름하고 그 위쪽에 있는 멤버 변수 이름이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이름 다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인풋 서브밋 얘는 버튼에 해당되고 요 서브밋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행이 그 서버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셋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비워줍니다. 그 다음에 계산된 결과는 메서드 실행한 결과를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JSP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해줬네요. 자, 실행을 해봤습니다. 뭐 실행은 별거 없습니다. 실행하고 값을 입력을 한 다음에 계산 누르면 그 결과가 화면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달라진 것은 이 메서드 선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줬다라는 게 이제 좀 차이점입니다. 다음은 표현식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식은 영어로 할 때는 expres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문은 간단합니다. 그냥 꺽쇠 퍼센트 equal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equal 하나를 추가하면 얘가 표현식에 해당이 됩니다. 얘네들은 데이터 출력, 메서드 호출한 결과 출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끝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out.println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인자로 적합한 형태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세미콜론이 붙으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 변수의 값을 출력하는 것, 사칙 연산, 문자연 결합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식보다는 표현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인데 표현 언어는 우리가 10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예를 보면 메서드를 호출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하는 형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의 더셈 형태도 이렇게 이제
사칙 연산, 문자열 결합 이런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식을 이용해서 시분초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 이름은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형태로 나누어서 출력하는 형태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별 페이지 지시어 이거는 기존의 걸 이용을 했습니다. 임포트 지시어가 있네. 페이지에서 임포트 얘네들은 우리가 자바 util 캘린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자, 지금 이제 요 영역이 이제 스크립트릿이죠. 스크립트릿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시분초를 알아오는 걸 하도록 하겠는데, 캘린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calendar.get instance 해주면 그 결과가 C에 저장이 되어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서 C로부터 get을 가져오게 되면 get의 가로 속에 있는 요소에 따라서 여기에 hour of day 그러면 현재 하루 중에 몇 시에 해당되는지, cget에다가 calendar.minute 그러면 분이 나올 거고 calendar.second 그러면 초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 분, 초에 해당되는 정보들을 미리 구현을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표현식을 통해서 hour 변수에 있는 것, minute 변수에 있는 것, second 변수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크립트릿입니다. 스크립트릿은 JSP 문서 내에서 자바 코드를 기술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JSP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JSP만의 특징이 아니고 ASP나 또는 PHP도 거의 흡사하게 이런 스타일로 이제 화면 내부에 코드들을 기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상당히 흡사한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지금 초기의 JSP 발전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지금은 스크립트릿 사용을 기본적으로 크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하라고요? 그렇죠. 클래스, 자바 클래스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바 빈저를 쓰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JSP 내에서 화면 프로그램이 섞여 있으면 유지보수 힘들어요. 디자이너와 프로그래머 사이의 협업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 클래스 쓰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JSP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꽤 유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스크립트릿은 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두어야 됩니다. MVC 패턴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JSP는 뷰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이때 표현 언어, JSTL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동작과 관련해서는 자바 빈저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UI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들은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스크립트릿 사용은 이제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릿은 기본적으로 꺽쇠 퍼센트 꺽쇠 안에 있는 내용들을 스크립트릿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실제로는 JSP 파일 속에 있지만 자바 소스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바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형태들은 자바 문법에 따라서 기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tr에 테스트라고 넣어두었고, 그 다음에 포문을 통해서 i 값이 변경되면서 out.println, out은 내장객체라고 부르는데 곧 이어질 강의에서 이 내용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println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이제 예제를 통해서 걔네들 한번 해보기로 하죠. 일단 스크립트 1이라고 하는 JSP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지금 핵심 내용은 요건데 요 중에서 요만큼이 지금 스크립트릿이죠. 포문을 통해서 1부터 10까지 9까지 바뀌면서 여기에 출력문을 통해서 찍고 BR 태그는 기본적으로 엔터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 밑줄, 그 다음 줄, 2 다음 줄 이런 식으로 9까지 찍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제목 밑에 보면 1부터 9까지의 내용들이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스크립트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할 때 좀 더
상당히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크립트릿 2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테스트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현재 요것과 요것은 스크립트릿이죠. 포문의 시작을 열어두었습니다. 스크립트릿으로 포문의 끝을 지정을 해뒀네요. 그리고 스크립트릿이 아닌 형태로 우리가 이 표현식을 이용을 해서 i 값을 출력을 해두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하려면 그냥 스크립트릿으로 다 해놓을 것이지 뭐 이렇게 표현식까지 써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포문의 문법은 완벽한 자바 문법이니까 스크립트릿으로 기술을 해주고 중간중간 출력되는 것은 표현식으로 해주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이 프로그램의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런 형태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포문의 시작, 포문의 끝만 우리 이제 스크립트로 구현하고 실제 출력이 되는 건 표현식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웃 내장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제 해봤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전과제를 하나 넣기로 하죠. 도전과제는 스크립트릿 3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털들은 여기다 넣어두었는데 우리 지금 선언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1부터 10까지의 값을 여기다 넣기로 하죠. 근데 이 선언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속성이 있고 메서드가 있습니다. 메서드는 그냥 1부터 n까지 구하는 거예요. 메서드는. 그러면 이 속성은 뭘 가져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 n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n 값. 최대값. 그래서 이 n이 존재하고 이 n이 있으면 메서드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을 선언부에다가 넣기로 하죠. 자, 여기에서는 리퀘스트 문을 이용을 해서 get 파라미터를 통해서 n값, 최대값을 읽어드리는 코드들이 여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n값을 전달해주는 그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표현식을 이용해서 계산된 결과를 출력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의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겠고 또 멤버 변수의 값을 이용을 할 수도 계산된 결과를 변수 값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이용하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 결과를 보면 여기에 n 값을 입력하고 입력 누르면 여기 위치에 결과가 출력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라고 넣고 입력했더니 최종적으로 저기 55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네요. 오늘 했던 내용 좀 분량이 많습니다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좀 분량을 많이 가져갑니다. 주석 부분 3가지 주석이 있었죠. 지시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시어 약속, 그 다음에 페이지 지시어를 쓸 때는 페이지를 쓰면 되고 이쪽에 애트리뷰터들을 기술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애트리뷰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액션에서는 include 액션, forward 액션, binge 액션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 binge 액션은 우리가 6장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선언과 표현식을 다뤘어요. 얘가 선언 구문, 표현식의 구문이었죠. 그리고 스크립트릿도 다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SNS나 실시간 수업에서 자세히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에서 꼭 하나 기억할 거 있다 그랬죠? No dumb question.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 그래서 자신 있게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곧이어 4주 2회차 수업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